안녕하세요. 이청준입니다. 6주차 강의 시작할게요. 유효전류하고 무효전류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프로세서나 물리적인 현상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정리를 해드렸으니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가게 되면 유효전류, 무효전류, 그리고 또 하나의 전류가 있다 그랬죠. 피상전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유효전류는 이렇게, 무효전류는 이렇게. 그러면 요 처음에 나타난 유효전류랑 무효전류를 나타나기 전에 나타난 전류를 피상전류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전압전류가 세타가 되고 동상인,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어야 유효전류가 되니까 I 코사인 세타에다가 곱하게 되면 VI 코사인 세타라는 게 나오고 이게 평균전력이 된다. 평균전력, 전력, 유효전력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90도 이상 차를 가진 전력은 평균전력이 0이 되니까 무효전력이 된다. 그래서 I 코사인 세타는 평균전력으로 되는 전류니까 유효전류고 I 사인 세타는 평균전력으로 되지 않으니까 무효전류다. 제가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반복적으로 강의를 들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안 하면 뒤에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전류의 전압 공급을 위해서 VI 코사인 세타라는 유효 전력과 VI 사인 세타라는 무효 전력 두 가지를 구했죠. 액티브 파워랑 리액티브 파워 두 개가 있다고 그랬고, 유효 전력은 평균 전력과 같고 전력과 같고, 세 개는 같은 말이에요. 무효 전력의 단위는 VAR을 사용을 하고, 직류 회로의 전력은 전압과 전류를 곱하기만 하면 됐으나, 교류 회로의 평균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에다가 반드시 코사이 세타라는 역류를 곱해줘야 된다. 뒤에 역류 나오죠. 전압과 전류의 곱은 그 형상으로는 전력이 되므로, 전력의 디멘전이죠. 전력이 되니까 P상 전력, 겉보기 전력이라고 하며, 전압과 전류의 곱, 그리고 P 어피어런스라는 첨자를 쓴다고 그랬고, 단위는 VA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어요. P상 전력에다가 코사인 세타 개수를 곱해서 교류 전력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 코사인 세타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전력으로 변환되는 비율이에요. 피상 전력에다가 실제로 우리가 평균 전력, 유효 전력으로 사용되는 비율, 전력을 10을 공급을 했는데 전력으로 얼만큼 사용이 됐어. 저항 R에 의해서 전력으로 얼만큼 사용되는지 비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피상 전력분의 전력을 나타내요. 그래서 VI가 P상 전력이고 전력을 P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구해가지고 나눈 비율을 코사인 세타라고 나타내고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을 갖게 되고 0에서부터 100%의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역률 코사인 세타에서 세타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나타내고, 저항 회로인 경우에 전압과 전류가 동상인 경우에 해당이 되니까 역률 코사인 세타는 1이 되죠. 바로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1이 되고 퍼센트로 나타내면 100%가 되는 거예요. 100%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리액턴스 회로는 세타가 90도일 경우에 0이 되죠. 리액턴스만 있으니까. 진상역률은 제가 그 리드하고 레그 할 때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죠? 옆에 있는 이쪽 B라고 표시된 이쪽은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전력 삼각형이나 부하 삼각형이나 전류를 따지게 되면 그 반대가 된다.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플립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 나중에 아셔야겠다 그러면 따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냥 임피던스를 역수를 취한 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이쪽 삼각형만 고려를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임피던스 Z 전체가 있게 되면 얘가 저항에 의한 것과 이제 그 저항이 아닌 L이나 C의 리액턴스 성분에 의한 거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 게 합성되면은 임피던스 Z가 되죠. 그래서 Z는 R 더하기 X에 이렇게 되죠. 복소수가 되면서 J를 해주게 되면 되죠. 그리고 코사인 세타라는 거는 Z분의 R이에요. 직류의
A 그림에서도 마찬가지고 B 그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코사인 세타 역률은 아까 제가 그 P상 전력분의 전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하고 전력이라는 것도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그 위상차는 임피던스의 비율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쉐이프는 똑같아요. 전력 삼각형의 그 전압과 전류로 나타낸 VI로 나타낸 삼각형이랑 임피던스 Z로 나타낸 삼각형이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형태가 똑같아요. 그리고 임피던스 Z는 저항과 리액턴스의 크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루트 R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이라 나타낼 수 있고 R은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이게 그쵸. 그림 B에 보면 Y분의 G라고 나타낼 수 있고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까지만 알아두죠. 굳이 외우시지는 않으셔도 돼요. 평균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VI 코사인 세타라고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중요한 식이에요. 그리고 VI 코사인 세타라는 거는 아까 바로 이 식에서 Z분의 R이라고 나타냈으니까 그죠? 이걸 다시 나타내면 I 스퀘어 R로 나타낼 수 있죠? 나타낼 수 있죠? 네. 그래요. 무효율이라는 거는 리액티브 파워라고 하고 무효 전력의 개수를 나타내며 사이 세타라고 표시를 하죠. 사이 세타라는 거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가 1이기 때문에 그 삼각함수 식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코사인 세타라는 거를 내가 만약에 사인 세타를 알고 있으면은 요 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무효율이나 유효율 하나를 알게 되면 나머지 하나를 알 수 있어요. 삼각함수 식에 의해서. 회로의 임피던스 어드미턴스로부터 사인 세타라는 거는 Z분의 X라고 나타낼 수 있는데 그쵸? 위에 나온 거 그대로죠. 그대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렇게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내요. 무효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P 리액티브라고 해서 PR이라고 표시를 하게 되고 VI 사인 세타 VI Z분의 X니까 I 스퀘어 X. 자, 무효 전력에 의한 거는 I 제곱 X고 유효 전력에 의한 거는 I 제곱 R이 된다. 이 두 개는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전력 삼각형이라는 거는 이거는 그대로 보고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백지에다가. 그래서 P appearance는 피상전력은 VI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죠. P reactive P 전력이죠. 전력이라는 거는 VI 코사인 세타 그리고 무효 전력 P 리액티브는 VI 사인 세타라고 나타낼 수 있고 부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PA는 I 스퀘어 Z 그리고 P라는 거는 I 스퀘어 R 그리고 P 리액티브는 I 스퀘어 X가 나타나는 거를 위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여지껏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요거는 그대로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옛날에 전력 삼각형 과 관련된 식, 요걸 한번 그려보세요 라고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주관식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일을 예를 들었죠. 코일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L 성분인데 조그맣게 R이 있는데 요 R하고 L하고 직렬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예로 들기가 편해서 코일의 내부 저항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유효 전력분의 무효 전력으로 해서 양호도 Q를 구한다. 어떻게 구해? 그래서 이렇게 구한다는 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요까지 했죠? 지난주에. 그림 4.5의 윗그림에 각각의 전류 벡터 전압의 V를 곱하게 되면 이렇게 돼서 요게 이렇게 변하죠. 이렇게 변하죠.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그림 4.5하고 4.7 요 두 개의 그림은 여러분들이 그냥 하얀 백지에다 그리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설명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왜 저렇게 되는지. 벡터가 나눠져 가지고 I 코사인 세타가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이렇게 따오는 게 아니라 얘만 별도로 전력을 VI를 구한 다음에 얘를 코사인 세타로 내려서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설명을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인데 우리 교재에서는 전류를
유효전류하고 무효전류하고 나눠가지고 그 전류를 가지고 이제 전력을 구하는 시퀀스를 갖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동일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유도부하의 Z하고 Y 삼각형, 임피던스 어드미선스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위에 한번 보셨죠? 우리는 이것만 공부를 하고 얘는 그냥 역수만 취하면 되니까 그냥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게 되게 중요한 장이죠. 네, 이들 관계를 정리를 하게 되면 유효전력이라는 거는 P라고 표시를 하고 표시 방법은 P이고 식은 VI 코사인 세타 전압전류가 주어지게 되고 역률이 주어지게 되면 VI 코사인 세타로서 이제 유효전력을 구할 수 있죠. 그죠? 유효전력은 저항에서 소비하는 전력이기 때문에 I 스퀘어 R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I 스퀘어 R의 형태로 빛이나 열의 형태로 이제 방사를 하게 되는 거죠. 무효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PR이라고 표현을 해요. P 리액티브 성분을 사용한다 그래서 PR 성분이고 VI 사인 세타예요. 그죠? 그래서 I 스퀘어 X라고 표시를 해요. 피상전력은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합이기도 하며 전력을 구했는데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으로 나눠주기 전의 전력이죠. 그래서 appearance, 눈에 보이는 PA라고 표현을 하고 VI의 그냥 곱이에요. 그래서 위에 있는 P하고 PR을 벡터적으로 합성을 하게 되니까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요. 그래서 I 스퀘어 Z. 그죠? 보게 되면 유효전력은 P, 무효전력은 PR, 피상전력은 PA라고 나타내고 그 크기는 유효전력은 VI 코사인 세타, 무효전력은 VI 사인 세타, 피상전력은 VI. 그리고 이거를 저항, 임피던스 측면에서 보게 되면 I 스퀘어 R 유효전력이죠. 무효전력은 I 스퀘어 X인데 피상전력은 얘 두 개를 합한 거니까 I 스퀘어 Z가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는 걸 알 수 있죠. 요거는 어드미선스 식이니까 일단 뺍시다. 예, 그래서 요것만 아시면 되고 요거를 외우세요. 요거를 이제 시험 볼 때 유추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외우세요. 이해하셨으면. 그 다음에 파워 팩터, 역률이죠. 역률은 파워 팩터라고도 표시를 해요. 예, 그리고 코사인 세타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고 코사인 세타는 PA분의 P죠. 아까 나온 거로는 VI를 구하신 다음에 P를 구하셔가지고 구하시면 돼요. PA분의 P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되고 식으로 주어지는 거에 따라서 이제 바뀌겠죠. 루트 P의 제곱 플러스 PR의 제곱 분의 P로 나타낼 수도 있죠. 예, 역률을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압 V와 전류 I의 위상차가 세타가 난다. 전압 V가 주어지고 전류 I가 주어졌는데 그 위상차가 세타만큼 난다. 그러면은 밑에 있는 식에서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은 이 샘플은 중요해요. 시험 문제 제가 자주 내는 거니까. 전력 P는 전압 전류의 곱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죠. V하고 코사인 세타가 우리가 전류 유효 전력을 얘기를 할 때 I 이펙티브라 그랬잖아요. 이 이펙티브의 그 물리적인 의미는 뭐냐면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서로 같다는 뜻이에요. 위상차 같은 것만큼 이펙티브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류의 성분 중에서 전압과 일치하는 부분, 위상이 0인 부분을 따로 뽑아가지고 I2라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반대로, 전압을 전류 쪽으로 내릴 수 있죠. 전류는 그대로 두고, 전압을 전류 쪽으로 내려줘가지고, 만든 벡터 성분 중에서, 전압 성분 중에서, 전류와 동상이어서 이펙티브라고 붙일 수 있는 성분이 있겠죠. 그거를 V2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V 코사인 세타죠, 얘가. V 코사인 세타를 하게 되면 V2가 나오죠. I2도 마찬가지로 I 코사인 세타로
전압 쪽으로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전류 쪽으로 내리기 위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V 코사인 세타를 구하게 되면 이거를 V2라고 합니다. V2에다가 I를 곱하게 돼가지고 전력을 구했죠. 이전에 있는 방식이랑 다른 방식이에요. 우리가 기존에는 전류를 전압에다 내렸는데 이 밑에 있는 그림 보시게 되면은 전류가 이렇게 있는데 위상차가 요만큼 나는 세타만큼 나는 이런 전압 전류의 벡터가 있는데 V를 이렇게 내린 거예요. V를 내려가지고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동일한 부분만큼을 V2라고 하고 그 벡터의 나머지 성분, 이 성분이죠. 이 성분을 VR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에서 우리가 I하고 IE하고 IR을 이전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전압도 전압 유효 전압과 무효 전압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기준을 예로 잡을 것이냐 예를 잡을 것이냐에 따라서 동상인 것과 90도 이상차가 나는 걸로 바꿀 수 있어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헷갈리실까봐 제가 한꺼번에 설명을 안 드린 거예요. 자, 리액티브 성분의 전력은 밑에 있는 식에서 VI sin 세타라고 구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그럼 V 리액티브 성분에다가 I를 곱해준 형태인 거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취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전에 구했던 I2에다가 전압을 곱한 거나, V2에다가 I를 곱한 거나, 그 식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전압에다가 전류를 내리던, 전류에다가 전압을 내리던, 식은 동일해요. VI 코사인 세타. 그리고 리액티브 성분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전에 배울 때 I, R에다가 V를 곱했잖아요. 그죠? 그 성분이 VI 사인 세타라고 나왔죠. VI 사인 세타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 성분은 동일하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소 전력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컴플렉스 파워, 복소 전력이라고 여러분 배웠을 텐데 그냥 요거는 그 복소수에 대한 항이기 때문에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그냥 아시는 분은 컴플렉스에 대해서 배우신 분들은 이해하시면 좋고요. 만약에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제가 이거로 뭐 시험 문제를 낸다든가 뭐 유추하라든가 뭐 이런 걸 안 하니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복소 전력이라는 게 있어요. 대부분 안 배우신 것 같아요. 전압 V라는 게 있고 얘가 V2의 JVR이라고 표현이 되죠. 요거는 전압 V란 놈이 있는데 얘를 두 개로 나누게 되면 V2하고 VR이라는 걸로 나누게 되는데 V 벡터로 보게 되면 V 더하기 VR이잖아요. 그죠? V라는 놈은. 근데 얘가 90도 V2보다 VR이 90도 이상차 앞서잖아요. 그래서 앞에다가 J를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V의 켤레복소수를 이렇게 밑에 위에다 바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내죠. 켤레복소수. 그래서 이거와 I의 곱은 밑에 있는 것처럼 PA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V의 켤레복소수에다 전류 I를 곱하면은 이 두 벡터를 곱하게 되면 구할 수가 있어요. 위에서 V는 V 벡터라는 거는 V2의 J의 VR이라고 이렇게 유출을 했으니까 여기다가 전류 I를 곱하게 되면 요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렇게 가로를 풀어주게 되면은 V2의 I에다가 마이너스 JVR의 I라고 나타낼 수가 있고 얘가 위에 바로 위에 배웠던 P죠. 전력이고 얘가 무효 전력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항은 유효 전력이죠. 요 첫 번째 항, 요 첫 번째 항. 요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유효 전력이고, 요 두 번째 항. 두 번째 항은 무효 전력에 해당이 되고, 유도성 회로에서 V와 I의 곱, VI 바는 P 플러스 JPR이 돼서 마찬가지로 V바 R인 경우와 허수부와 부호가 바뀐, 그러니까 전압을 내리나 전류가 내리나 똑같이 된다는 거를 증명 없이 그냥 말로 설명했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어느 방식을 사용을 해도, 그러니까 전압을 내리건 전류를 내리건
전압을 전류에 내리건 전류를 전압에 내리건 사용을 해도 관계는 없으나 여기서는 이 방식을 사용을 해서 설명을 했다라는 거죠. 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분이 한 3분의 2쯤 되실 것 같은데, 이렇게 교재에 일단 나와 있으니까 설명을 드렸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다른 과목이나 이제 사회에 나가시게 되면은 복소 전력이라는 거를 다루게 되는 아주 특수한 분야가 있어요. 그 회로를 해석하거나 전력 계통 해석을 하거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 미만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만 여기 알아두셨다가 나중에 필요하시면은 보시면 돼요. 찾아서 한번 보세요. 최대 전력 전달, 이거 좀 중요해요. 최대 전력 전달이라고 하는 거는 말에서 느낄 수 있듯이 전력을 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문제예요. 위에 보시게 되면 그러면은 전력을 최대로 전달할 수도 있고 최저로 전력을 전달할 수도 있나? 뭐 이런 거죠. 네, 이런 문제가 있죠. 문제는 전력이 전달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소스 쪽에서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전력을 기전력 E를 발생을 시켜요. 기전력 E를 발생을 시키게 되는데 이 부하 쪽에서 부하는 R과 L과 C가 다 있잖아요. 이거를 임피던스로 바꾸게 되게 되면 R과 오메가 L과 오메가 C분의 1로 이렇게 주파수에 의해서 바꿔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얘는 전력을 소모하는 놈이고 얘는 전력을 소모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력을 축적했다가 반환했다가 축적했다가 반환했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전력을 소모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효 전력이라고 해요. 얘가 소모하는 전력을 내가 10만큼 전력을 생산을 했는데 이쪽에서 쓰는 게 10만큼 다 써야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이 R에 의해서 소모되는 전력과 나머지 부분에서 소모되는 전력 두 개를 나눠줘 가지고 얘를 다 소모하지 못해요. 여기서 뭐 8쯤 소모하고 얘가 2쯤 소모한단 말이에요. 역률에 의해서. 소모하는 비율이 역률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내가 10만큼 발생시키게 됐을 때 부하에서 10만큼 소모하게끔 되는 조건, 그거를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전원 측 임피던스가 RS 더하기 J, 어쨌든 전원 측에도 임피던스가 있고 부하 측에도 임피던스가 있을 건데 저항 성분이랑 X 성분이, 리액턴 성분이 같이 혼재되어 있을 거고 로드 쪽도 마찬가지로 저항 성분이랑 이게 혼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얘는 발생시키기 위한 소스 쪽인데 왜 저항하고 리액턴스가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저항하고 리액턴스는 어차피 발전 설비가 이제 구리가 이렇게 막 있고 여기에 뭐 수력이 됐던 원자력이 됐던 전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그 장치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R 성분하고 L 성분이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얘를 발생시켜 갖고 내가 집에까지 갖고 와가지고 부하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오게 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설비들을 이제 거치게 되거든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R과 X에 대한 내용입니다. R과 X에 대한 내용이 그게 여기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원 측 임피던스라는 거는 부하 측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모든 임피던스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거를 ZS라고 해요. 서플라이 임피던스 ZS는 전원 측 임피던스를 나타내고요. RS 더하기 JXS라고 나타냅니다. 그리고 부하 측 임피던스는 로드라 그래서 L을 이제 첨자로 가져와요. ZL이라는 거는 RL 더하기 JXL이라고 나타내게 되죠. 이렇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전원의 기전력 E, 전원에서 발생시킨 기전력과 회로에 흐르는 전류 I를 가지고 전력을 구할 수 있죠. 서플라이 쪽에 전력을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I는 R분의 V니까 위에 있는 회로 전체를 봤을 때 회로가 이렇게 서플라이 쪽하고 로드 쪽이랑 이렇게 구해지게 되고 이게
서플라이 쪽의 임피던스는 XS라고 하게 되고 로드 쪽의 임피던스를 XL이라고 하게 되면 임피던스의 V는 IR에서 우리는 요거를 V는 IZ의 형태로 L과 C가 들어가게 되면서 바뀌게 되는데 이 회로에서 전류가 이렇게 회전을 할 때 전류가 이렇게 회전을 하고 요 양단에 전압 V가 인가가 되게 되면 V는 IZ의 식에서 전압하고 I는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고요. 임피던스 Z는 XS하고 XL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임피던스 Z가 XS 더하기 XL이 되는 거죠. 그걸 그대로 써준 거예요. V는 IR에서 I를 구하게 되면 그쵸? 요 식에서 I를 구하게 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XS 더하기 XL분의 2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XS라는 놈을 이런 식으로 위에 정의를 했죠. RS 더하기 RL 그리고 로드 쪽의 임피던스 ZL이라는 거는 XS 더하기 XL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J를 붙이게 되죠. 예, 서플라이 쪽하고 로드 쪽하고 이렇게 구해가지고 얘를 그대로 풀어주시면 돼요. 풀어주시면 되는데 P라는 거는 I 스퀘어 R이잖아요. 부하 전력. 아까 식에서 여기서 사용하는 전력은 P 로드 쪽이죠. P 로드 쪽인데 I 제곱 R L이잖아요. 여기 흐르는 전류나 이쪽에 흐르는 전류나 이쪽에 흐르는 전류나 변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R이라고 하게 되고 그리고 이쪽에 전력 R 성분, 리액턴스 성분 말고 전력이니까 R에서 소모하는 전력을 구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I라는 거는 위에서 우리가 구했잖아요. 구했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대입을 해주고 이렇게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밑에 있는 식처럼 나타낼 수 있죠. 나타낼 수가 있죠. 그거를 이제 분자 분모를 RL로 나눠준 거예요. RL로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밑에 있는 A식의 밑에 있는 식처럼 나타낼 수 있죠. 네, 유도하는 거는 제가 뭐 물어보진 않으니까 이게 왜 이렇게 흘러가는가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부하에 공급하는 전력 P를 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쵸? 이 전력을 최대로 하게 되려면 여기 분수식이 나왔잖아요. 분수식에서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분모를 최소로 하면 되는 첫 번째 방법이 있고 그쵸? 예, 그래서 분모가 최소가 되게 하는 방법은 밑에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저항이 일정한 경우랑 리액턴스가 일정하고 부하 RL이 변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분모의 두 번째 항의 리액턴스 성분이 0이 되면 되죠. 0이 되면 되죠. 위에식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리액턴스를 용량성으로 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에는 XS하고 XL이 두 개의 합이 0이 되면 즉 리액턴스 성분이 0이 되면 전압하고 전류가 동상이 되는 조건이 되니까 그리고 리액턴스 성분이 없죠. 저항만 있는 경우가 되니까 그때 최대 전력 전달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XS 더하기 XL이 0인 상태를 나타내니까 XS는 마이너스 XL인 상태 이 상태가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의 첫 번째가 되는 거죠. 네. 이해하셨어요? 네, 이해하셨을 거예요. 결국 XS하고 XL이 같다는 거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며 리액션 성분이 없어지고 R만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니까 이거는 결국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직렬 공진 상태가 된다. 결국 직렬 공진 상태가 되면 전력 전달이 최대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리액턴스가 일정하고 부하 RL이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분모의 제1항이 최소가 되는 것을 그런 조건을 구하게 되면 첫 번째 항을 이제 미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누는 거죠. 예. 다이버전스를 할 건데 요 식을 분자 분모를 전부 다 이렇게 미분식처럼 나타내 볼 거예요. 기울기가 0인 쪽으로 나타나게 되면
RL과 RS가 같아지게 되죠. 요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너무 많은 걸 설명을 해서 해야 돼서 설명을 하지 않을 거니까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가능하신 분은 나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게 0보다 큰 상태가 되니까 RL하고 RS가 같을 때 리액턴스가 일정한 경우는 RL하고 RS가 같을 때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 된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모르셔도 돼요. 제가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압과 전류가 위상차가 없게 되면 R만 있는 회로가 되게 되고 그때 전력 전달이 최소화되게 된다. 최대가 된다. 즉 무슨 얘기냐면 전압하고 전류하고 동상이라는 거는 R이 100이고 100%이고 X 즉 L과 C에 의한 임피던스 성분이 0%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일 때 전력 전달이 최대가 된다는 개념만 아시면 돼요. 여기 식으로 되게 어렵게 해놨는데 그것까지 다 이해하려고 그러면 너무 어렵고요.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이 상태, 전압과 전류가 동상인 상태, 저항만 있는 상태, 이때가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 된다. 이제 그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요 조건, 아까 얘기했던 그리고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되면 이상적인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 되며 부하 측과 전원 측의 임피던스가 공액 복소수가 될 때, 공액 복소수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관계가 성립이 될 때 부하 전력은 최대가 된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부하의 최대 전력 P 맥시멈은 식 A에서 P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잖아요. 위에서 그래서 XS 이 조건 첫 번째 조건에서 이 관계를 대입을 해보게 되면 P 맥시멈의 조건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쓴 거죠. 그대로 쓴 건데 이거를 쭉 풀어주게 되면 이렇게 된대요. 풀까요? 안 풀게요.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P 맥시멈의 조건은 4RL분의 2의 제곱이라는 식이 나와요. 2의 제곱이라는 식이 나와요. 뭐 이런 게 있더라라고만 이제 머릿속에 기억해 놓읍시다. 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P 맥시멈은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은 이런 식 서플라이 쪽에 저항을 가지고 우리가 안다 그러면 4RS분의 2의 제곱 그리고 로드 쪽에 저항을 안다 그러면 4RL분의 2의 제곱 이때가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 된다. 이게 뭐 자격증 보시는 분은 외우라고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외우라고 할 거니까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그닥 중요하지 않으니까 외우지는 않으셔도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개념 전압 전류 최대 전력 전달이 될 때 전압 전류와 위상차나 뭐 이런 관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전원의 발생 전력은 2RS분의 2의 제곱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데 발생 전력 중에 2분의 1은 절반은 전원 측의 내부 저항에서 소비를 하게 되고 나머지 절반을 부하의 전력에서 소모를 하게 된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최대 전력 전달 시에 전력 효율은 50%. 왜? 발생 전력 중에서 절반을 전원 측에서 소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부하 측에서는 50%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전송 효율은 맥시멈이 50%인 거예요. 그지 같죠? 실제 전력 계통에서는 이와 같이 설계를 하지 않으며 통신선로의 임피던스 정합, 임피던스 매칭이라는 개념을 이용을 해요. 그래야 반사가 없어지거든요. 임피던스 매칭이라는 거는 아마 계측 쪽에서 한번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실로스코프 사용하거나 그럴 때 외부에서 신호가 들어왔는데 그거를 매칭을 시켜주지 않게 되면 반사가 일어나서 50%를 그대로 반납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거를 아마 다른 과목에서 배우실 거예요. 최대 전력 전달은 시기나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개념만 아시게 되면 나중에 사용하시는데 큰 무리 없겠다라는 거죠.
네, 이어서 일반 선형 회로망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회로망 기하학이라는 거를 배울 거예요. 앞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기하학을 이용을 해가지고 회로 해석을 하는 방법을 이제 머리 아픈 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건데, 지금까지는 R과 L과 C 가지고 눈에 보이는 형태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부터 눈에 안 보여요. 제3의 위치로 가져가서 해석을 한 다음에 다시 가져오는 걸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머리가 아파지는, 점점 더 머리가 아파지겠죠. 그래서 기하학을 끌고 올 건데, 이 기하학이라는 거는 참고로 오늘은 이 앞에 회로만 기하학을 하는데 제가 이제 쓰지 않을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설명만 한번 쫙 드리고 단어랑 개념만 설명을 한번 쫙 드리고 그 다음부터 다음 주 수업을 진행을 할 때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게요. 그러니까 기하학이라는 거는 그쵸, 피타고라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랬던 시절에 그때도 지금이랑 똑같았나 봐요. 그 노비와 땅, 그게 이제 권력을 잡던 시기였으니까 땅의 면적을 재고자 이제 발달한 학문이 기하학이고, 그리고 복소스도 거기서 나왔죠. 그 허수라는 개념이 원래 없다가 측량을 하다가 발견한 개념이에요. 예, 이카루스 뭐 이런 데 보면은 나와 있는데, 그거는 뭐 이제 수학에서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아니죠. 그래서 기하학을 끌고 와가지고 우리가 할 거예요. 기하학의 개념은 회로망을 그래프 형태의 그래프 이론을 갖고 와가지고 해석하는 방법을 회로망 기하학이라고 한다. 그리고 회로망 기하학, 토폴로지 그래프 또는 위상 기하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말 잘 쓰지는 않아요. 방법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는 밑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회로가 있는데 요 그림 잠깐 볼게요. 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우리가 뭐 그동안에 이런 식으로 회로를 그려왔잖아요. 뭐 R이 있고 L이 있고, 예를 들어 뭐 여기 뭐 C가 있고, 이런 식으로 놓고 보게 되면 회로 소자가 있죠. 회로 소자가 있고 회로 소자를 연결하는 선이 있어요. 그죠? 근데 어느 날 누가 이렇게 딱 보다 보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보다 보니까 요거하고 어떻게 나누면은 기하학에서 써먹을 수 있겠나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얘하고 선만 본 거죠. 선만.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두 개를 나눠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눠지는 점을 표시를 한 거예요. 나눠지는 점. 그리고 이어지는 점. 요것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나눠지는 점과 이어지는 점만 가지고 표시를 해봤더니 밑에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 점이 있고 점이 있고 점이 있고 점이 있고 점이 있죠. 이건 이제 선으로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죠? 선으로 연결할 수가 있고, 요 사이에 뭔지 모르겠으나 R이 있을 수가 있고 L이 있을 수도 있고 C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게 뭐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선만 놓고 봤을 때 3개 이상의 선이 만나는 점, 그 점만 연결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사용할 기하학의 여러 가지 학문이 있는데, 토폴로지 그래프에서는 이것만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프는 그림 1과 같이 몇 개의 점과 이를 잇는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회로가 아무리 복잡해도 저런 선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할 건데, 여기 보게 되면 이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페루프마다 이렇게 전류가 흐른단 말이에요. 이 전류가 이렇게도 흐르지만 두 개씩 묶어서 이렇게도 흐르고, 이렇게도 이제 합성돼서 흐르고, 전체도 이렇게 전류가 흐를 것이고, 그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회로만 그래프, 그리고 컷셋. 컷셋은 예를 들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컷셋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 열심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다루는 거는 마디하고 노드만 하시면 돼요. 마디하고 노드. 노드하고 브랜치, 마디하고 가지, 그리고
접속점, 절점, 지로 같이 쓰는 말이니까 이거는 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마디하고 노드는 뭐냐면, 마디는 3개 이상의 선이 만나는 점이에요. 중요한 거는 3개 이상이라는 거하고 점이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아이고, 다음 주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회로만 그래프는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나무를 만드는 방법, 여기 뭐 트리 아까 나왔었잖아요. 그거는 제가 안 쓸 거예요. 그래서 나무의 수, 나무의 총수 이런 거는 이렇게 구하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안 할 거니까 예, 모르셔도 돼요. 보목, 링크하고 코링크라는 게 있는데, 예, 나무가 아닌 가지를 보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목인 경우와 보목을 끼지 않은 경우 이런 것도 있는데, 얘도 제가 트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보목도 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회로 해석하는데. 그리고 기본 페로의 수라는 게 있어요. 페로 중에서 보목인 가지를 1개 이상만 포함하는 페로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제가 하지 않을 거예요. 페로의 개수를 구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기본 페로 수에 구하는 방법은 브랜치의 개수하고 노드의 개수를 알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건 그런 개념인데, 제가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다룰 거는 키르이오프 제1법칙하고 제2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노드하고 브랜치만 설명을 할 거예요. 그거의 개념만 아시게 되면 될 것 같아요. 자, 컷셋도 마찬가지로 제가 하지 않을 거예요. 마디를 1개 이상 포함하게 되면, 마디를 안 배웠으니까 모르겠죠. 마디를 1개 이상 포함하며 그래프를 두 부분으로 나누는 가지의 집합을 컷셋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뭐 그렇다. 키르이오프 전류의 법칙을 이용을 할 건데, 키르이오프 제1법칙이죠. 근데 이거를 몰라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을 거고요. 커멘트를 굳이 한다면 기본 컷셋의 수는 이렇게, 그리고 나무의 수는, 그리고 기본 컷 세트의 수는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식이 있더라 라는 것만 아시고 나머지는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제도 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앞에 있는 거 다시 한번 잠깐 설명드리고 등가 변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